형님, 어머니 주무시나 봐요. 그냥 비번 누르고 들어가서 김치만 챙겨올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며느리들이 보낸 카톡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한술 더 떠서 말하더군요. 엄마 깨우지 마. 귀찮게 잔소리 듣느니 김치만 씻고 오는 게 나아. 허리가 부러져 119에 실려온 어미보다 당장 입에 들어갈 겉절이가 더 중요했던 자식들. 그날 밤 저는 휴대폰 전원을 끄며 결심했습니다. 내 뼈를 갈아 만든 이 김치 죽어도 너희 입엔 안 들어간다고. 평생 호구로 살았던 시어머니의 통쾌한 참교육.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마당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코끝이 아려오는 새벽 공기 속에 비릿한 젓갈 냄새가 섞여듭니다. 나는 허리춤에 찬 복대를 으스러져라 조염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산처럼 쌓인 절인 배추 100포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벌써 3일째입니다. 소금물에 절이고 뒤집고 씻어내느라 내 손마디는 이미 퉁퉁 불어 터졌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집니다.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큰 며느리 세 글자가 뜹니다. 나는 급히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큰애냐? 언제쯤 도착하냐? 수화기 너머로 큰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강남대로 진입했는데 차가 주차장이에요. 뭐라니? 벌써 출발했다면서 아직도 거기냐? 그러니까요. 앞에서 사고가 났나 봐요. 꼼짝을 안 해요. 점심때나 되어야 빠질 것 같은데 어쩌죠?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여기 성북동까지 아무리 막혀도 3시간이면 떡을 칠 거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오너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어머니. 도착하는 대로 바로 옷 갈아입고 도울게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벨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입니다. 나는 짐짓 모른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냐, 너는 어디쯤이냐?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술 더 뜹니다. 어머니, 저 지금 죽겠어요. 민지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가 오늘인 걸 깜빡한 거 있죠? 어머, 오늘 김장한다고 한 달 전부터 말해놓지 않았냐? 아니, 학원에서 날짜를 갑자기 바꿨어요. 이거 놓치면 상위반 못 들어가는데 어떡해요? 애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애 영어반 편성이 1년 먹을 김치보다 시험이 허리보다 중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못 온다는 거냐? 아니요. 테스트 끝나고 바로 갈게요. 한 3시쯤? 어머니, 무채는 다 썰어두셨죠? 제가 가서 버무리기만 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차가 막히고 애가 아프고 학원 보강이 잡힙니다. 그 뻔한 거짓말에 속아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들, 내 손주들 입에 들어갈 음식입니다. 남의 손 타서야 어디 맛이나 제대로 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해야지. 누굴 믿겠냐?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고무장갑을 껴넣었습니다. 차가운 고무의 감촉이 살갗에 닿자 소름이 돋습니다. 넓은 대야에 가득 담긴 빨간 양념 속으로 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가 눈을 찌릅니다. 애구구, 허리야. 쪼그려 앉은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밥 생각도 없습니다. 이 많은 걸 오늘 안에 다 끝내려면 쉴 틈이 없습니다. 나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잎사귀 사이사이에 양념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들. 이거 먹고 올겨울 감기 걸리지 말고. 배추 잎을 젖힐 때마다 주문처럼 아들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입맛에 맞게 굴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작은아들 좋아하는 젓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당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통입니다. 마지막 배추 5포기만 채워 넣으면 끝납니다. 나는 떨리는 팔로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으라차차. 김치통에 배추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저쪽 창고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무거운 김치통 양쪽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박말순. 마지막이다. 힘내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허리에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뚝. 내 몸 안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동시에 다리에 힘이 툭 풀렸습니다. 김치통과 함께 나는 그대로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캄캄해집니다. 신음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김치통을 세워야 합니다. 양념이 쏟아지면 안 됩니다. 나는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배꼽 아래로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찬 바닥의 냉기가 뺨을 찌르는데 하반신은 마치 얼음물에 담근 듯 먹먹하기만 합니다. 저만치 떨어진 마루 끝에 내 휴대폰이 보입니다. 불과 3미터 거리. 평소라면 2걸음이면 닿을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리 길보다 멀어 보입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소리쳐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질질 내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묻은 고무장갑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립니다. 1cm, 또 1cm.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쓰러진 김치통 뚜껑이 덜 닫힌 게 눈에 들어옵니다. 저러다 팔이 들어가는데. 몸이 반병신이 된 마당에 김치 걱정이나 하는 내가 사무치게 밉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서러움이 북받쳐 오열이 터집니다. 손톱이 빠질 듯 바닥을 긁어대며 겨우 마루 끝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집니다. 네,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허리가 안 움직여요. 진정하시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환자분 성함은요? 여기 성북동 32-1번지요. 박말순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무서워요. 네, 구급차 바로 출동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나는 대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차가운 마당 바닥에 엎드린 채
나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엥 마이너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들이 했던 말들. 차가 막혀서, 애 학원 때문에. 그 핑계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내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붉은 김치 국물이 묻은 고무장갑과 차갑게 식어가는 내 몸뚱어리뿐입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누군가가 내 뺨을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천장이 어지럽게 지나갑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웅웅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 어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건조합니다. 내 머리맡에 앉은 젊은 구급대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내 허리가, 네, 척추 쪽 손상이 의심돼서 최대한 고정해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대원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그 손의 온기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평생 내 손을 잡아준 건 자식들이 아니라 이 낯선 청년이라니. 서글픈 생각이 들려는 찰나 대원이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해야 합니다. 아드님이나 따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지 마요. 네. 할머니, 보호자가 오셔야 입원 수속을 하죠. 우리 아들들 바빠요. 일하는 시간이라 전화 못 받아요. 나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며느리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김장은요? 다 못하신 거예요?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그럼 김치는 어떡해요? 내 몸 걱정보다 김장 걱정부터 할 그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습니다. 비참함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냥 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하게 덜컹거리며 도심을 질주합니다. 그 진동이 고장난 내 허리에 그대로 전해져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잠시 후 구급차가 멈춰 서고 뒷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응급실에 소란스러운 소음이 밀려옵니다. 비키세요. 응급 환자 들어갑니다. 나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 정신없이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처치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72세 여성, 요추골절 의심, 엑스레이랑 MRI 바로잡아. 혈압 체크하고 진통제 먼저 투여해. 내 옷이 가위로 잘려나가고 팔뚝에 굵은 주사 바늘이 꽂힙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진통제의 차가운 기운이 몽롱하게 정신을 잠식합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현실감이 돌아옵니다. 나는 낯선 병원 침대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주변에는 보호자들이 환자의 손을 잡고 울먹이거나 의료진에게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은 겁니까? 여보, 정신 차려봐. 나왔어. 그 소란 속에서 나만 철저히 혼자입니다. 섬처럼 고립된 기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챙겨다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둔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몸을 떱니다. 직-직 화면이 쉴 새 없이 깜빡입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의 알림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간 바보 같은 기대감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내가 쓰러진 걸 알고 걱정해서 연락한 걸까? 엄마 어디냐고, 왜 전화 안 받냐고 찾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패턴을 푸는 손끝이 땀으로 미끄러집니다. 겨우 잠금을 풀고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큰며느리의 메시지였습니다. 큰며느리 어머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 강남대로 이제 좀 뚫려서 가고 있는데 김치통 다 싣고 가야 하는데 어쩌지?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치 수거가 늦어질까봐 초조한 것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작은 며느리의 답장이 이어집니다. 작은 며느리 형님, 어머니 피곤해서 주무시나 봐요. 작년에도 다 하시고 초저녁에 주무셨잖아요. 작은 며느리 전화 자꾸 하면 깨시니까 그냥 우리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김치만 챙겨올까요? 피곤해서 자는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만 챙겨 나오자니 그게 자식된 도리로서 할 말입니까?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지만 진짜 비수는 그 다음에 꽂혔습니다. 큰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큰아들 그래. 엄마 깨우지 말고 조용히 김치만 씻고 와. 나 오늘 겉절이에 수육 먹고 싶어. 당신 올 때 고기 좀 사와. 아?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핑 돌다 못해 말라버리는 기분입니다. 큰아들은 내가 아침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깨우지 말라는 말이 내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저녁 식사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였다니. 내 뼈를 갈아 만든 김치를 저것들은 마치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캔음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거지? 김치 담그는 기계, 식모, 딱 그 꼴이구나. 응급실 천장이 빙글빙글 돕니다. 팔에 꽂힌 링거액이 마치 독약처럼 느껴져 혈관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차가운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데 저들은 따뜻한 차 안에서 수육 파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말순 환자분?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나요? 입원 수속하셔야 검사 진행할 수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며느리들이 낄낄거리는 이모티콘을 띄우고 있습니다. 나는 메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가족분들 연락처 아까 물어보신다고. 없어요. 저 혼자예요. 보호자 따위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뜹니다. 아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서는.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내가 책임집니다. 검사비든 입원비든 내가 낼 테니 잔말 말고 진행해줘요. 나는 간호사의 말을 자르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 네 형님. 그럼 대문 비밀번호 1234 맞죠? 저희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종료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까만 화면이 되며 세상과의 연결이 뚝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들의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응급실의 기계음 소리만이 내 귓가를 맴돕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가 마치 내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박말순, 너는 대체 누구냐고.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맵고 짰던 김장 양념의 기억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밤입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나는 이를 악물어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다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밤새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박말수님 6인실로 이동하실게요. 간호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이동한 병실은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TV 소리, 보호자들의 수다 소리, 기침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배정받은 창가 쪽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자복 위에 화려한 호피 무늬 카디건을 걸친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어 눈만 번들거립니다. 마치 사바나의 표범이 병실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기이한 풍경입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래. 아들이냐? 걸걸한 목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나는 짐을 정리하다 말고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뭐? 병문 안을 와? 오지 마. 미쳤어? 갑작스러운 호통에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입니다. 야, 네가 온다고 내 허리가 붓냐? 칙칙한 병원 와서 궁상 떨지 말고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헛소리 말고 입금이나 해. 입금. 그래. 이번엔 좀 넉넉히 보내라. 나 퇴원하면 놀러 갈 거니까. 끊어. 뚝. 전화를 끊는 손놀림이 단호박 자르듯 매섭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 오지 말라고 저렇게 악을 쓰는 부모는 처음 봅니다. 그녀가 얼굴에서 마스크팩을 확 떼어냅니다. 윤기가 흐르는 팽팽한 피부가 드러납니다.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데 얼굴에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나를 쓱 훑어봅니다. 선글라스를 끼듯 눈을 가늘게 뜨고 내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스캔합니다. 댁은 뭐하러 왔소? 몰골을 보니 어디 공사판에서 구르다 온 것 같은데 거침없는 말투에 말문이 막힙니다. 나는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김장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김장? 혼자? 네. 백포기 하다가 그만. 미련하긴. 그녀가 혀를 차며 코웃음을 칩니다. 요즘 세상에 김장을 100폭이나 하는 미친 노인네가 어딨어? 사 먹으면 5분이면 될걸. 가슴이 뜨끔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그래도 내 새끼들 먹일 건데 어떻게 사서 먹여요.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이 할망구야.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야. 노예라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나도 모르게 발끈했습니다. 아무리 초면이라도 듣기 거북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침대 난간을 탁 치며 몸을 내 쪽으로 기울입니다. 잘 들어. 자기 뼈갈아서 김치 담가주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네 하며 눈물 흘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거 먹으면서 이번엔 좀 짜네. 젓갈 냄새가 나네 하면서 타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전곡을 찔린 듯 가슴이 욱신거립니다. 어제 단톡방에서 본 큰아들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나 겉절이 먹고 싶어. 내 허리가 부러지든 말든 그저 입맛 타령이나 하던 그 모습. 그녀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비수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거 다 똥 된다. 대뼈랑 살이 깎여나가서 자식들 똥으로 나오는 거라고. 남는 건 뭐냐? 댁 몸에 든 골병뿐이야. 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평생을 모성이라 믿으며
살아온 내 인생이 고작 똥 취급을 당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두툼한 봉투입니다. 그녀가 보란 듯이 봉투를 흔들어 보입니다. 이거 봐. 우리 며느리가 아침에 퀵으로 보낸 용돈이야. 100만 원. 100만 원이요? 내가 왜 이 6인실에 있는지 알아? 돈이 없어서? 아니야. 그녀가 씩 웃습니다. 독방 쓰면 심심하잖아. 그리고 내가 병원비 아껴서 내 몸 치장하고 놀러 다니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안달이 나서 돈을 싸들고 와. 내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들도 나를 대접하는 거야. 자식도 남이야, 남.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입니다. 나는 자식들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10원 한 장 아끼며 살았습니다. 내복이 해지면 기워 입고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 실랑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건 응급실의 고독과 며느리들의 비웃음뿐입니다. 저 여자는 자식에게 소리 지르고 제멋대로 구는데도 자식들이 돈을 바칩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때 병실 중앙에 걸린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앵커 올해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김장 포기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화면에 탐스러운 배추밭이 나옵니다. 푸릇푸릇한 배추들이 밭고랑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저 배추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납니다. 생리적인 거부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맡았던 비릿한 젓갈 냄새와 매운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우, 어이구, 가지가지하네. 김치 쳐다보기도 싫지? 그녀가 쯧쯧 혀를 찹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배추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니, 끔찍합니다. 그녀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마셔. 속 좀 식히게.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겨우 진정이 됩니다. 그녀가 내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름이 뭐야? 봐. 말순입니다. 나는 최미자야. 그냥 최 여사라고 불러. 최 여사가 선글라스 끼듯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박 여사, 이번이 기회야. 네. 하늘이 덱한테 휴가를 준 거라고. 허리 부러진 김에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 노선이라니요? 계속 식모로 살 건지 아니면 사람 대접받고 살 건지. 심장이 쿵쿵 뜁니다. 식모. 어제 응급실에서 내가 느꼈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최 여사는 정확히 내 환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립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박말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최 여사가 시익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칩니다. 방법? 간단해. 저것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짓을 하면 돼. 제일 무서워하는 짓이요? 그래. 댁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굴다가도 막상 댁이 진짜로 사라지면 아쉬운 건 저들이야.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납니다. 마치 혁명을 꿈꾸는 투사 같습니다. 이제 댁을 위해 돈을 써. 펑펑.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 아니잖아. 돈. 내게도 돈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그리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채소를 팔며 모은 적금.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집 살 때 보태주려고 꽁꽁 숨겨둔 그 돈. 그 돈을
나를 위해 쓴다고? 상상만 해도 손이 떨립니다. 죄 짓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옵니다. 나도 저 최 여사처럼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한테 큰 소리치며 살고 싶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여전히 배추 가격 이야기뿐입니다. 화면 속 배추가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김장동 옆을 못 떠날걸? 아닙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링거줄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꽂힌 바늘이 따끔거립니다. 이 통증이 오히려 나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최 여사님, 식모. 이제 안 할랍니다. 때려치울랍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최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결심 섰으면 당장 실행에 옮겨야지. 그녀의 호피 무늬 옷자락이 맹수처럼 꿈틀거립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햇살보다 내 옆에 앉은 이 수상하고 기센 할머니가 더 눈부시게 보입니다. 내 인생의 반란이 이 6인실 병동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최 여사의 조언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점심 식판을 치우자마자 나는 병실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깊숙이 박아두었던 낡은 가죽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시장통에서 5,000원 주고 산 모서리가 다해진 가방입니다. 지퍼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보입니다. 가장 안쪽 주머니에서 비닐에 꽁꽁 싸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사망보험금, 그리고 내가 3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아 모은 돈, 내 피와 땀 그리고 남편의 목숨값이 담긴 통장입니다. 어디 봐. 꽤 두둑한가 보네. 어느새 다가온 최 여사가 곁눈질로 통장을 봅니다. 나는 황급히 가리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들 장가갈 때 보태주고 나중에 집 늘릴 때 주려고 모은 거예요. 아이고, 이 화상아. 자식들은 지들이 벌어서 장가가고 집 사는 거야. 최 여사가 혀를 차며 내 손에서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금액 좀 보자. 0이 몇 개야. 세상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박 여사, 댁 알부자였네. 이 돈이면 세계 일주를 하고도 남겠어. 그 정도입니까? 사실 나도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그저 꼬박꼬박 넣기만 했지 아까워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최 여사가 통장을 내 가슴팍에 찔러 넣어줍니다. 이 돈 쥐고 궁상 떨고 살았던 거야?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합니다.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나중에 혹시라도 아들들 사업 망하면 비상금으로 주려고, 그렇게 미련하게 움켜쥐고만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가방 안쪽 지퍼를 더 열었습니다. 통장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물건이 손끝에 잡힙니다. 빳빳한 녹색 표지, 여권입니다. 어머, 여권도 있네. 댁 외국 좀 다녀봤어? 최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재작년에 제 칠순이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칠순 기념으로 일본 여행 보내준다면서 여권 만들라고 난리를 쳤죠. 사진관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진 찍고 구청 가서 만들었는데 안 갔어? 출발 이틀 전에 며느리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됐죠. 그 뒤로는 흐지부지. 그냥 서랍 속에 처박혀 있던 거 챙겨왔어요. 혹시나 해서. 사실은 이번 김장 끝나고 며느리들이 수고했다고 여행이라도 보내줄까 싶어 몰래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치통만 챙겨가려는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한 내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최 여사가 침대 옆 탁자에서 팸플릿 하나를 집어듭니다. 내 무릎 위에 툭 던집니다. 화려한 벚꽃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 사진이 박힌 종이입니다. 뷰슈의 보석, 료칸 온천 힐링 패키지 이거 봐. 내가 가려고 받은 건데 딱이네. 온천. 이요? 그래. 데커리도 부러질 판인데 뜨끈한 물에 짖으면 낫지 않겠어? 하지만 당장 내일. 예약이 될까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여권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뭐가 문제야? 최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습니다. 박 여사, 죽기 전에 남이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자.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김장하고 지겹지도 않아? 남이 차려주는 밥상. 그 말이 내 심장을 쿵 하고 때립니다. 평생 남들 밥해 먹이는 게 내일인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편하게 앉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단 하나도 찍혀 있지 않은 깨끗한 새 여권입니다. 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도 비행기라는 걸 타볼 수 있을까요? 가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 가자고요, 여행. 내 돈 쓰고 죽을랍니다. 최 여사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오케이. 역시 박 여사, 결단력 있네. 그녀가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여행사 번호야. 당장 걸어.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뜁니다. 네, 행복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여직원의 목소리.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생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저기요, 일본 온천 여행. 제일 비싼 걸로 예약해 주세요. 네. 아, 고객님. 언제 출발 예정이신가요? 내일이요. 당장 내일 떠나는 걸로요. 내일이요? 잠시만요. 마침 취소 자리가 딱 2개 났는데 비즈니스석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라 가격이 좀 센데 괜찮으세요? 가격 따위 묻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옆에서 듣던 최 여사가 내 옆구리를 찌릅니다. 야, 내 것도 같이 끊어. 돈은 내가 지금 바로 폰뱅킹으로 싸줄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성인 2명입니다. 여권 정보 지금 불러드릴게요. 여권 번호를 부르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72년 평생 나를 위해 이토록 과감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던가요?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항 3층 어카운터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띠링하고 도착합니다. 예약 확정 박말순. 최미자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아싸, 박 여사 최고. 최 여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내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아야, 아프냐? 아픈 거 보니까 꿈 아니네.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우리는 여고생들처럼 손을 맞잡고 깔깔거렸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봤지만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침대 밑에서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어디가? 쇼핑이요. 여행 가는데 팬티 쪼가리라도 새 거 입고 가야죠. 오호, 센스 있는데? 같이 가. 우리는 링거대를 밀며 병원 지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진열대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나는 꽃무늬가 그려진 여행용 속옷 세트와 로션, 칫솔 세트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던 중 냉장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막김치가 보입니다.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5,000원입니다. 나는 그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담근 100포기의 김치, 재료비만 수십만 원이 들었고 내 허리는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돈 5,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5,000원짜리 인생을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박 여사, 그거 사게? 김치꼴도 보기 싫다며 뒤따라온 최 여사가 묻습니다. 나는 김치를 제자리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안 사요. 그냥 내 인생이 우스워서요. 웃기는 소리. 댁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빨리 계산이나 해.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오는 길 나는 원무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네,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저 내일 아침 일찍 퇴원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봅니다. 내일요? 아직 검사 결과도 다 안 나왔고 통증도 있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약만 지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보호자분 오시면 상의해 보시고요. 또 보호자 타령입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비록 복대를 차고 있어 엉거주춤했지만 마음만은 당당했습니다. 보호자 필요 없습니다. 제 발로 나가겠다고요. 네. 하지만 병원비 제 카드로 지금 결제할게요. 내일 아침엔 짐만 싸서 나갈 거니까 서류 미리 준비해 주세요. 내 단호한 태도에 간호사가 입을 다뭅니다. 나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생활비 받을 때 쓰던 체크카드가 아니라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입니다. 결제 승인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병실로 돌아온 나는 침대 위에 짐을 펼쳤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 그리고 방금 산 새 속옷. 짐을 싸는 내내 입가에서 흥얼거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최 여사가 침대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이며 키득거립니다. 아주 신났네, 신났어. 허리 아픈 것도 다 나았나 봐.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깃털 같습니다. 그래, 그 기세로 내일 공항까지 날아가는 거야. 나는 캐리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둔 상품권 봉투 2개를 챙겨 윗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구석으로 김치 가지러 올 며느리들에게 줄 선물입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 노을을 볼 때는 마당에 쓰러져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노을은 내일 떠오를 태양을 예고하는 축포처럼 보입니다. 기다려라. 박말순이 간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손톱 밑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고춧가루 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손에 여권과 비행기 표가 들려 있을 것입니다. 이제 김장독 뚜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 시간입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 대문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심장이 콩닥거립니다.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내 캐리어를 꺼내주셨습니다. 기사님, 30분만 대기해 주세요. 바로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터기 켜놓고 있을게요. 나는 캐리어를 현관 안에 들여놓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적막합니다. 어제 내가 쓰러졌던 마당의 핏자국 같은 김치 국물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에 찬 복대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습니다. 이 복대는 내 부러진 허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너질 것 같은 내 마음을 붙잡아 매는 갑옷이기도 합니다. 품 안에서 흰 봉투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내 퇴원 시간 따위는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김치, 그놈의 김치 타령뿐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띠띠띠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덜컥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옵니다. 어머니, 계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입니다. 이어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형님, 신발 있는 거 보니 오셨나 봐요. 평소엔 해가 중천에 떠야 오던 것들이 김치 가져갈 욕심에 아침 대바람부터 서둘러 온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섭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든 그녀들. 나를 보자마자 대뜸 묻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말은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동자는 이미 부엌 쪽을 훑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겉옷을 벗으며 호들갑을 떱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오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어머니 드릴 홍삼 좀 사느라고요. 아, 근데 김치는 어디 있어요? 마당에 없던데? 창고에 넣어뒀냐 아니면 베란다에 뒀냐?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묻고 답합니다. 작은 며느리가 부엌 뒷베란다 문을 엽니다. 어머, 여기 있네요. 세상에,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역시 우리 어머니 천하장사라니까. 그녀가 김치통을 가리키며 손뼉을 칩니다. 내 허리가 부러진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김치가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입니다. 큰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며 다가갑니다. 잘 됐네. 형님 차에 먼저 싣고 내 차에 나머지 싣자. 어머니, 통값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녀가 김치통 손잡이를 잡으려 허리를 숙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쩌렁쩌렁한 울림에 거실이 찌릿하게 진동합니다. 큰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김치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엄마야, 깜짝이야. 어머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 두 며느리가 토끼 눈을 하고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들의 눈동자가 내 손에 들린 봉투를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봉투를 그녀들 가슴팍을 향해 획 던졌습니다. 툭, 투둑. 봉투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큰 며느리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나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다. 각각 100만 원씩 넣었다. 네, 상품권이요? 갑자기 이걸 왜? 너희들 좋아하는 명품은 못 사도 올겨울 김치 사 먹을 돈은 충분할 거다. 작은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며 눈치를 살핍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치를 사 먹다니요? 저기 김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 김치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네, 내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내 뼈를 갈고 피를 섞어 만든 김치다. 하지만 너희 입에는 단 한 조각도 들어가지 않을 거다. 내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짓습니다. 어머니, 농담도 참. 그럼 저 많은 김치를 어쩌시려고요? 다 쉬어 빠질 텐데. 기부할 거다. 기부요? 그래. 동네 무료 급식소랑 경로당에 보낼 거다. 아까 오면서 관장님한테 트럭 보내라고 전화해뒀다. 곧 가지러 올 거야. 순간 며느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큰 며느리가 내 팔을 잡으려 다가옵니다. 어머니, 놓여오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1년 동안 어머니 김치만 기다린 거 아시잖아요. 애들도 할머니 김치 아니면 밥 안 먹는 거 아시면서. 몰랐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김치를 기다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구나. 너희는 김치를 기다린 게 아니라 공짜 반찬을 기다린 거였어. 어머니, 왜? 틀린 말 했냐? 나는 주머니에서 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캡처해둔 단톡방 화면을 그들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화면 속에는 어머니 주무시나 봐요.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김치만 챙겨올까요? 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작은 며느리가 헉하고 숨을 들이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어머니 피곤하실까봐 배려 차원에서. 배려? 내 허리가 부러져서 119에 실려가는데 너희는 김치통 걱정이나 했지. 그게 배려냐? 심지어 내 아들놈은 수육 타령이나 하더구나. 내가 병실에서 그 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겁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상전이었구나. 그 생각뿐이었다. 큰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치,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네. 끝까지 김치 욕심입니다. 반성은커녕 상황을 모면해서 김치라도 챙기려는 신부가 훤히 보입니다. 나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싫다. 이 돈 가져가라. 이게 내 핏값이고 뼈값이다. 어머니, 그리고 명심해라. 앞으론 내 집에서 김치 냄새 풍길 생각 마라. 나도 이제 김장 안 한다. 사 먹을 거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에 놓인 캐리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르륵.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릅니다. 며느리들이 당황해서 나를 따라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짐은 왜 싸셨어요? 여행 간다. 여행이요? 이 몸으로요? 누구랑요? 알 거 없다. 너희는 너희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러 간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와 뜨거워진 내 얼굴을 식혀줍니다. 대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모범 택시가 보입니다. 기사님이 나를 보고 차에서 내려 달려옵니다. 어이구, 사모님. 나오셨습니까? 짐 이리 주세요. 기사님이 내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싣습니다. 며느리들이 맨발로 현관까지 쫓아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남편 알면 저희 죽어요. 작은 며느리가 울상으로 매달립니다. 남편 핑계. 끝까지 제 아니만 걱정입니다. 나는 택시 뒷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그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죽긴 왜 죽어? 돈 줬잖아. 그 돈으로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김치 사 먹어. 그럼 남편들도 아무 말 안 할 거다. 어머니, 출발해 주세요, 기사님. 내 말에 기사님이 엑셀을 밟습니다. 부르릉. 택시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갑니다. 백미러 속에서 며느리들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마당에 쌓여있던 김치통들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 순간 가슴속 꽉 막혀있던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군요. 죄책감 하나 없이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기분. 이렇게 짜릿하고 시원한 거였군요.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느낌이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합니다. 가로수의 앙상한 가지들도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들도 다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박말순. 정말 잘했다. 나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고무장갑 속에서 불어 터지고 갈라진 손. 이제 이 손에 김치 국물 대신 비행기 티켓을 쥐어줄 겁니다. 택시는 속도를 높여 공항을 향해 달립니다. 내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시속 100km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영종대교가 보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한 채 5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조수석에 올려둔 내 휴대폰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란하게 몸을 떱니다. 액정 화면에 큰아들 세 글자가 큼지막하게 뜹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며느리들이 벌써 일러 바친 게 분명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어미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노막 나셨어요? 어머, 뭐라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망이라니,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아니면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집사람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나는 그저 돈봉투 던지고 악담을 퍼부으셨다면서요. 다시는 김치 안 담가준다고 인연 끊자고 하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분노와 짜증뿐입니다.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어제 김장하다가 허리가 부러져서 119에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밤새 혼자. 아, 그 얘기 들었어요. 허리 좀 삐끗하신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떠세요? 유세? 누가 김장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엄마가 좋아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며느리들한테 화풀이냐고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허리가 부러져서 기어다녔는데 그걸 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 안 주면 안 줬지 돈은 왜 던져요? 사람 비참하게. 집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죽으려고 해요. 자존심? 내 처 자존심은 중요하고 내 어미 뼈 부러진 건 안중에도 없냐?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당장 차 돌리세요. 돌아와서 사과하고 수습하세요. 싫다. 나 여행 간다. 공항 가는 길이다. 여행? 이 상황에 여행이 가당키나 해요? 진짜 늙으면 곱게 늙으셔야지 왜 자식들 앞길을 막으세요? 앞길을 막는답니다. 평생 내 등골 빼먹고 자란 놈이 이제 와서 내가 짐작이랍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끊어라. 더 할 말 없다. 엄마, 끊기만 해봐요. 진짜 다시는 안 볼 줄 아세요. 나는 황급히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부여잡는데 곧바로 다시 벨이 울립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입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둘째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기대가 또 고개를 듭니다.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둘째냐? 엄마 형한테 얘기 들었어. 진짜 공항 가? 둘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냉정하기로 소문난 사업가답습니다. 그래, 나도 좀 쉬어야겠다. 아? 엄마 때문에 미치겠네. 나 오늘 중요한 바이어 미팅 있는 거 몰라? 바이어 미팅이랑 내 여행이 무슨 상관이냐? 형수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대.
집사람이 그거 수습하느라 나한테 계속 전화 오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되잖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사업 방해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냐? 아니, 갈 거면 조용히나 가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엄마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20년 동안 잘해놓고 왜 갑자기 그래? 내가 참으면 조용하다고? 그래. 며느리들이 좀 서운하게 했어도 어른이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야지. 돈 던지는 건 너무 천박하잖아. 천박하다.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팔아본 돈으로 지 유학 보내줬더니 그 돈이 천박하답니다. 너한테 나는 뭐냐? 그냥 조용히 김치나 담가주는 식모냐? 아, 또 그 소리. 비약 좀 하지 마. 아무튼 나 이번 일로 손해보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당장 돌아가서 형수 달래줘. 끊어. 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소리내어 울 힘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려 시베리아 벌판의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내 입엔 찬밥 덩어리 넣어도 자식들 입엔 고기 반찬 넣어주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미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노망난 노인네, 천박한 늙은이. 그게 오늘의 내 이름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힐끔거립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 네, 괜찮습니다. 먼지가 들어가서 나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저주받은 듯 메시지 창을 엽니다.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피우면 이번 추석에 애들 데리고 안 갑니다. 평생 손주들 못 볼 줄 아세요.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흑! 참았던 울음이 기어이 터져 나옵니다.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강아지들.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그 고사리 같은 손. 아들이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찌릅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협박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 아이들을 못 본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내가 너무 과했던 걸까요? 그냥 눈 딱 감고 참을 걸 그랬나요? 며느리들이 좀 얄미워도 김치통 챙겨보내고 고생했다. 말 한마디 들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내 욕심에 내 욱하는 성질에 가정을 파탄낸 건 아닐까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떠나면 정말 영영 남이 될 것 같습니다. 손님, 인천공항 1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바로 앞에 세워드릴게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듭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공항의 화려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오갑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빼고. 손님? 내리셔야죠. 아, 네. 나는 멍한 상태로 지갑을 열어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내 짐을 내려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기사님은 명랑하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나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공항의 바람이 내 얇은 코트 자락을 파고듭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드로 붙여놓은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문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평생 손주들 못 볼 줄 아세요.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고 싶으면. 무섭습니다. 혼자 되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택시를 다시 잡을까? 집으로 돌아가서 며느리들 손잡고 미안하다고 할까?
내가 노망이 났었다고, 잠깐 미쳤었다고 빌면 용서해 줄까? 나는 캐리어를 끌고 입구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항 입구 벤치에 털썩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갑니다. 복대를 찬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나약한 박말순. 평생 자식 눈치만 보고 살아온 습관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습니다. 어떡하냐? 나 어떡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화려한 공항의 불빛 아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노인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항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엄지손가락이 큰아들 이름 위에서 갈 길을 잃고 배회합니다. 지금이라도 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잘못했다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면, 그러면 적어도 명절에 손주들 얼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며느리들의 비웃음을 사고 아들들의 타박을 듣겠지만 그 익숙한 지옥으로 돌아가면 이 뼈저린 외로움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돼. 늙은이가 고집 부려봤자 뭐 하겠어. 나는 체념하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날카로운 호통 소리와 함께 내 손에서 휴대폰이 낚아채졌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익숙한 호피 무늬 구두가 보입니다. 시선을 올리니 선글라스를 낀 최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최 여사님?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어디로 튀었나 했더니 여기서 청승을 떨고 앉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또 마음 약해져서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최 여사가 뺏어든 내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아직 닫지 않은 큰아들의 협박 문자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휙 벗어 던지며 문자를 읽어내려갑니다. 평생 손주 못 볼 줄 알아라.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어라.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립니다.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이걸 자식이라고 키웠어? 야, 너희 아들 놈은지 어미가 협박하면 쫄아서 기는 똥강아지인 줄 아나 봐. 내 아들 욕하지 마세요. 다 내가 못난 탓이죠. 나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댁이 못났어. 아주 등신이야. 최 여사가 내 어깨를 퍽 쳤습니다. 기껏 탈출시켜놨더니 제 발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겠다고? 댁은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손주들 안 보여준다는데 어떡해요. 난 그 애들 없으면 못 살아요.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흐릅니다.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 애들을 못 본다는 건 내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최 여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내 옆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내 두 손을 꽉 잡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박 여사, 똑바로 들어. 자식은 짝사랑 상대가 아니야. 걔네들은 댁 없어도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알아요. 아는데 손주들 지금이야 할머니 찾지. 머리 좀만 커봐라. 할머니한테 냄새난다고 오지도 않아.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가슴이 쿡 찔립니다.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큰손자가 지난 추석 때 내 손을 슬쩍 피하던 것을.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인정하면 너무 비참하니까요. 최 여사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지금 돌아가면
댁은 죽을 때까지 김치 담그다 죽는 귀신 되는 거야. 며느리들은 댁을 더 무시할 거고 아들들은 댁을 짐짝 취급할 거라고. 반면에 지금 떠나면 댁은 유산 상속권을 쥔 여왕님이 되는 거야. 여왕님이요? 그래. 돈이 힘이야. 댁이 돈을 쥐고 흔들면 안 오던 자식들도 기어와. 그게 더러운 세상 이치라고. 그녀의 말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립니다. 돈이 힘이다. 내가 돈봉투를 던졌을 때 사색이 되던 며느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돈줄 끊길까봐 득달같이 전화에 댄 아들들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나의 모성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동력과 주머니를 사랑했던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박말순, 선택해. 최 여사가 휴대폰을 내 눈앞에 흔듭니다. 김치 귀신으로 살래 아니면 박말순 여사로 살래? 나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박말순으로 살랍니다. 내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최 여사가 시익 웃습니다.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건방진 놈한테 한 방 먹여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 버튼 대신 음성 메시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녹음 표시가 깜빡입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가장 차분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들어라. 주변의 공항 소음이 순간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손주들 안 보여준다고 했냐? 그래, 보여주지 마라. 안 본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나도 이제 똥기저귀 찬 손주들보다 내 남은 인생이 더 보고 싶다. 너희 키우느라,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못 본 내 인생 말이다. 최 여사가 옆에서 주먹을 쥐고 화이팅을 외칩니다. 나는 힘을 얻어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는 마트 가서 사 먹어라. 요즘 파는 김치가 내 손맛보다 낫다더라. 그리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해야겠습니다. 내 유산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을 거다.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나를 위해 쓰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가는 슈웅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통쾌하게 들립니다. 나는 곧바로 휴대폰 옆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종료 화면이 까맣게 꺼집니다. 세상과의 아니 나를 올가매던 족쇄와의 연결이 툭 끊어졌습니다. 검은 액정에 비친 내 얼굴이 보입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처럼 고요합니다. 브라보, 박말순, 멋지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봤어? 아까 그 말할 때 댁 눈빛? 아주 레이저가 나오던데? 제가 좀 심했나요? 심하긴 뭐가 심해.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 자, 이제 미련 떨지 말고 가자고. 비행기 놓치겠어. 최 여사가 내 손을 낚아챕니다. 그녀가 끄는 대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의 통증도 잊은 채 나는 그녀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공항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경쾌합니다.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립니다. 출국 게이트가 보입니다.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틈으로 우리가 끼어듭니다.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할머니들이 좀 급해서요.
최 여사가 뻔뻔하게 길을 엽니다. 나는 그녀의 뒤통수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준 은인입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합니다. 박말수님, 최미자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즐거운 여행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힙니다. 나는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서울 하늘이 보입니다. 저 어딘가에 내가 살던 집이 있겠지요. 텅 빈 마당과 며느리들이 가져가지 못한 김치통들이 뒹굴고 있을 그 집. 20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감옥. 안녕. 나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신 안 돌아간다. 설령 돌아가더라도 예전의 박말순으로는 절대 안 돌아간다. 박 여사, 뭐해? 빨리 와. 안쪽에서 최 여사가 손짓합니다. 갑니다. 가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뻥 뚫린 면세점 통로와 그 너머 활주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힘차게 밀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치 냄새나는 옷을 벗어 던지고 눈치 보는 시어머니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는 오직 박말순, 나 자신으로 걷고 있습니다. 최 여사님, 면세점 구경부터 하시죠. 5호 립스틱 하나 살까? 네. 제일 빨간 걸로요. 저도 하나 바르게. 우리는 팔짱을 끼고 웃으며 면세점 안으로 사라집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울려 퍼집니다. 여왕의 탄생입니다. 하얀 눈송이가 춤을 추듯 내려앉습니다. 머리 위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치지만 몸은 뜨거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일본 규슈의 한 료칸 노천탕. 유황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탕 안에 앉아 나는 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으어,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 20년 묵은 체증이 모공 하나하나를 통해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허리의 통증도 가슴의 우라도 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옆에 앉은 최 여사가 히노키 탕 가장자리에 삭해 병을 올려놓으며 킬킬거립니다. 박 여사, 그렇게 좋아? 표정이 아주 가관이야. 좋다마다요. 내 평생 이런 호사는 처음입니다. 남이 데워준 물에 남이 차려준 밥에 진짜 살맛 납니다. 꺼봐. 나오니까 별거 아니지? 그동안 왜 그렇게 궁상을 떨고 살았어? 최 여사가 작은 잔에 술을 따르며 건넵니다. 자, 한 잔 받아. 우리의 탈출을 위하여. 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건배. 쨍하는 맑은 소리가 눈 덮인 산속으로 울려 퍼집니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이 찌릿하니 기분 좋은 열기가 오릅니다. 최 여사가 안주로 나온 붉은 생선회를 집어들며 묻습니다. 근데 박 여사, 지금쯤 한국은 김장하느라 난리겠지? 그 말에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김장.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했던 그 단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김장요? 그게 뭡니까? 먹는 겁니까? 내 능청스러운 대답에 최 여사가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푸아하. 아이고 배야. 박 여사 이제 다 됐네. 다 됐어. 하산해도 되겠어. 몰라요. 배추가 금값이든 똥값이든 며느리들이 김치를 사 먹든 말든 난 이제 모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린 그냥 이 술이나 마시고 내일은 쇼핑이나 하러 가자고. 좋습니다. 저 봐둔 가방 있습니다. 그거 지를 겁니다. 우리는 여고생들처럼 서로 물을 튀기며 깔깔거렸습니다. 눈발이 굵어지지만
우리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풍경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절인 배추도 마당을 가득 채우던 빨간 고무대야도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노란 국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국화 향기가 그윽하게 마당을 채웁니다. 1, 2, 차차차, 3, 4, 차차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입에서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나는 현관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무릎 나온 몸빼 바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댄스복 상의에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스판 바지를 입었습니다. 발에는 굽 높은 댄스화를 신었습니다. 문화센터 댄스 스포츠 중급반의 에이스, 그게 바로 접니다. 박말순, 자세 좋고 오늘 턴이 아주 예술이었어. 스스로에게 칭찬을 건네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때 거실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꽤 묵직해 보이는 상자입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큰 며느리 순간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집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이름만 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부탁을 할까, 또 무슨 핑계를 댈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여유롭게 커터 칼을 찾아 상자를 뜯었습니다. 어디 보자. 뭘 보냈나?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붉은색 보자기 포장이 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비싼 홍삼 농축액 세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쁜 봉투에 담긴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댄스복을 입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보내주신 용돈으로 이번 김장은 아주 맛있는 걸로 사 먹었어요. 애들도 할머니가 사준 김치라고 하니 잘 먹네요. 이건 어머니 드시라고 샀어요. 면역력에 좋대요. 항상 건강하세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마이너스 큰 며느리 올린 편지를 읽는 내내 헛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쏙 빠졌습니다. 하지만 행간에 숨겨진 그들의 납작 엎드린 태도가 보입니다. 어머니 김치가 최고예요라며 빈통을 들이밀던 뻔뻔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돈봉투의 위력을 실감하고 알아서 기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아, 참나. 최 여사 말이 딱 맞네. 내가 헌신할 땐 하녀 취급하더니 내가 지갑을 닫고 내 인생을 사니 도리어 상전 모시듯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나는 편지를 대충 식탁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동해서 코팅이라도 해뒀을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 아부는 그저 귀여운 애교로 보입니다. 그래, 오려면 와라. 밥은 시켜줄 테니. 나는 홍삼 박스를 뜯어 한 포를 꺼냈습니다. 쪽 빨아먹으니 쌉싸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최 여사와 온천에서 찍은 사진이 깔려 있습니다.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 댄스 끝나고 왔어? 네, 방금 왔습니다. 며느리가 홍삼을 보냈네요. 오호, 홍삼? 꽤 비싼 거 보냈네. 역시 돈이 좋다니까. 그러게요.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온답니다. 잘 됐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 댁이 좋아하는 회나 한 접시 떠오라고 시켜. 하하, 그럴까요? 안 사오면 문도 안 열어줄 겁니다. 그럼 댁은 이제 갑이야, 갑. 주말에 손주들 오면 용돈이나 쥐어주고 생색이나 내. 알겠습니다. 아, 참. 최 여사님,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예약합니까? 당연하지. 유채꽃 보러 가야지.
이번엔 내가 쏠 테니까 몸만 와. 아이고, 아닙니다. 제 돈 쓸 겁니다. 돈 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하여간 못 말려. 알았어. 그럼 이따 저녁에 찜질방에서 봐.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73세의 박말순이 서 있습니다. 주름살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죽어라 일만 하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했던 그 눈빛이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고 생기가 도는 눈빛입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박말순, 이름을 불러봅니다. 너 참 예쁘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잘 버텼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나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붉게 발랐습니다. 화사한 붉은색이 얼굴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거실 한쪽 김치통이 쌓여있던 자리에는 이제 내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내 날개입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당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춥니다. 나도 그 리듬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원, 투, 차차차. 스텝이 꼬여도 상관없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춤이니까요. 누구를 위한 춤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춤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흥겹습니다. 나는 활짝 웃으며 팔을 높이 뻗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진짜 봄날입니다. 박말순 여사님의 통쾌한 반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속이 뻥 뚫리면서도 한편으론 지난 세월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겹쳐져 가슴이 찡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희생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입보다 자식 입을 먼저 챙기는 게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이 보여주셨듯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대접해 줍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헌신하다 헌신짝 되지 마시고 당당한 여왕님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통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니까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를 위해 웃고 떠나고 즐기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